어제 촬영을 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네요. 근데 뭐 좋은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니고 불행한 일인데, 어제 행정규칙까지 촬영을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법규명령에 그 사법조통제에 들어가서 일부 나가다가 핸드폰이 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촬영을 했는데 그 두 번째도 또 다시 또 중간에 또 핸드폰이 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하고 봤더니 카메라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제 촬영한 걸 그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하는 작업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좀 줄인다고 업로드 걸어놓고 거기다가 동영상 촬영까지 하니까 앱이 두 개가 계속 돌아가니까 배터리 그 전력 소모도 많고, 그다음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제 핸드폰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그 배터리 이제 폭발 위험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하나가 꺼진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기가 뚝 떨어져가지고 어제 실패로 끝났는데, 이제 새로운 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촬영할 때는 다른 앱을 전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로 하나 좋은 걸 배웠고, 그게 저한테 불행한 소식이라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불행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일단 뭐 구국까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행정절차법이 대폭 개정돼 가지고 일부 조항은 내년에 시행되는데, 이번에 개정된 대부분의 게 7월 12일부로 시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7급 수험생들은 이제 10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 개정 내용까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핵심 정리 작업 한참 하다가 다시 행정절차법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근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한 조밖에 뭐 해당이 없어가지고 양적인 게 별로 아닌데, 행정절차법은 신설된 것도 제법 되고 또 개정된 것도 있고 해서 그 내용들은 일단 핵심 정리에 반영을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시행되는 거 밑에다가 7월 12일부로 시행되는 거, 그건 또 별도로 밑에다 추가를 해놓는 방식으로 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핵심 정리로 다 정리를 다 마무리할 거니까 차라리 잘 됐어요. 핵심 정리까지 출판되고 난 후에 개정됐다면 이것도 거지같이 돼버렸는데, 그나마 조금 좋은 소식이라면 핵심 정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래 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구체적 규범 통제까지 설명을 하고 거기서 뚝 끊겨가지고, 오늘 이제 그 관련되는 판례를 280페이지 관련되는 판례를 음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걸 또 그 처분성 인정되는 관련 사례를 한번 검토해보죠. 자, 법규명령에 대한 처분성 부정이 원칙이에요. 그 전형적인 법규명령에 대한 거는 이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이라 그랬죠. 근데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해야지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규범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판례에 나오죠.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거, 이게 처분 개념 표지거든요. 처분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재무불이형, 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잖아요. 재무불이형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거로 부적법하다라는 거죠. 각하된 거고, 법원이 법률하에 법규명령, 규칙, 조례, 행정규칙 등이 위헌이 법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인데, 이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거는 헌재 결정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어려운 논점도 있고 한데, 행정법 차원에서는 뭐 이 정도 대법원 판례 소화하면 될 건데, 이 별로 어렵질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체적 규범 통제 배웠잖아요.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용 기각 판결의 종류를 결정하려면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랬죠. 처분이 위법이면 인용 판결을 내려주는 거고, 처분이 적법이다 이러면 기각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결 문제로 먼저 그 근거 법령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법령 자체에 문제가 없고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논점은
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처분의 근거 법령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독해하면은 되게 쉬워요. 그 재판의 전제는 뭐냐?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해야 된다 그랬죠? 명령 자체를 직접 제기할 수는 없으니까 구체적 사건, 즉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헌위법인지 문제가 된 경우에는 규정의 특정 조항이 해당 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거야 되죠.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이 처분과 무관한 규범을 다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조항이 위헌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요 법규 명령의 위헌위법 여부에 따라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가 달라지고 그 결과 인용기각 판결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 그게 고소리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재판의 전제성은 성결문제라는 그 개념을 염두에 두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법원이 구체적 규범 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 대상, 이거는 권력분립 때문에 그렇죠. 그 관계되는 것도 아닌 행정입법은 행정부의 권한이잖아요. 그죠? 헌법 75조에 대통령령 발령권은 대통령에게, 총리령 무령 발령권은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법원에서 그 문제되는 조항도 아닌 전부를 갖다가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권력분리 위반이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라는 거죠. 이 권력분리 생각하면 이 판례도 이해가 되겠죠. 법원이 구체적 규범 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 대상은 해당 규정의 예외도 은밀할 필요가 있어요. 해당 규정의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 유지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중에 전부가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옛날에 그 노태우 정권 시절에 그 토지 공개념 이게 입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여소야대 전국이었기 때문에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가장 잘 작동했고, 그 다음에 그때 진보적인 그 민생 법안들도 엄청나게 많이 그 개정됐던 그 의회의 황금기였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노태우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3당 야합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의회가 그 다수의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 견제와 균형, 대화, 타협 하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그 토지공개념 입법 중에 그 토초세법이라고 해서 토지초과 이득세법이 있는데, 거기도 일부 조항이 위헌했는데 헌재에서 전부 위헌 결정을 내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조항이 없이는 나머지 토지초과 이득세법의 조항이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전부 다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 실제 사례들도 있죠. 그런 경우 이외에는 이제 제한된다는 거고. 그러나 처분법령, 처분조례, 이거는 형식은 법령 조례이지만 실질은 처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얘는 실질에 따라 그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 보면 일단 뭐 처분조 법규명령 이 말 나오면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일반론이고, 그 다음에 처분적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두밀분교 폐기조례인데 경기도 가평군에 무슨 면이더라? 나이가 되니까 이제 기억력이 점점 좀 흐려지는 것 같은데, 가평군에 어느 면에 있는 분규거든요. 요 두밀분규가. 요걸 조례로 폐지시킨 건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 요지로. 법무사법 시행규칙은 이건 대법원 규칙이에요. 근데 이게 위헌법률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건 당연하지만,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게 107조 2항이거든요. 헌법. 그러니까 이 법률이 아닌 명령 규칙 처분에 관한 거는 헌재 권한이 아니다라고 당연한 상식처럼 생각했는데,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 이게 이제 어떻게 된 배경이냐면 원래 법무사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법원직 공무원이 사무관 이상으로 근무하면 5년, 그 6급 이하일 때는 10년 법원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법무사 자격이 부여되고 퇴직한 다음에 이제 법무사 개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원직 공무원만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이 비판 여론이 이제 심해지니까 법무사법을 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의 구체적인 실시에 관한 거를 대법원 규칙에 위임을 했거든요. 근데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농간지를 부렸냐면, 법원행정처장이 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을 해버렸어요. 법률에는 시험 실시를 의무화시켰는데 그 대법원 규칙 법규명령에서 법률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시험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실시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혹시나 하는 입장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이 만든 규칙이 위헌이라고 대법원에 가봐야 그 뭐 기각 판결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미친 척 한번 그 들이대 봤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법무사 시험이 실시되게 됐거든요. 이때 막 그 대법원은 당연히 각하 결정이 날 줄 알고 뭐 시큰둥하게 뭐 웃기는 녀석 다 보내 이런 분위기였다가 그 당일 오전에 본안 결정을 내린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 막 비상 소집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앞불사 인용 결정까지 나면서 이제 헌재하고 대법원하고 이제 막 치받기 시작하는 갈등 관계가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그 법원의 재판에 관한 거는 헌법 재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어쨌든 독재 정권에 몇십 년간 충실한 개 노릇을 했던 그 대법원에 대한 그 배려로 그딴 예외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상적인 헌법국가라면 그 헌법 해석기관이 헌법재판소가 법원보다 상급기관이 돼야 된다는 건 상식이거든요. 앞으로 헌법 개정에서 그 바로 잡아야 될 건데 어쨌든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어때요? 예외적으로 그 합헌 한정위원이라고 해서 법률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위헌이다. 이게 변형 결정으로서 한정위원,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대법원이 어때요? 법률 해석 권한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다. 이래가지고 무시해버려요.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이지랄 해가지고 완전히 뭐 헌재 결정을 완전히 정면으로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헌재도 또 다시 공격을 했죠. 원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낸 그 결정에 위배되는 재판은 이거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 대상이 된다 이래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취소시킨 바 있어요. 근데 대법원은 어때요? 취소를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 헌법 개정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 수건이라네 그 견원지간이 된 게 바로 저 대법원 규칙에 대한 인용 결정으로 저 사건이 계기가 됐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중요한 결정인데 그 이후에도 조례에 관한 거, 또 입법 부작위에 관한 거 이거 다 받아들여졌죠. 그러자 이제 6번 이하 이거는 284 논거하고 그 비교하면서 다시 볼 건데 이 헌법재판소의 논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6번, 7번, 8번 이하 요 처분 법규에 관한 게 줄줄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옛날에는 건국 이래 처분 법규 인정한 게 둥일분계 폐기조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 논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제 봐라. 일반 법원에 의해서 이렇게 구제가 되지 않냐. 헌법소원은 이제는 필요 없다. 요거 좀 이따 논거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처분적 법규명령 일반론이죠. 법령의 효력을 가진 명령이라도 그 효력이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적으로 또 현실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에 훼손 기타 이익 침해 효과를 발생케 하는 성질. 이게 뭐냐면 처분이라는 얘기예요. 효력은 법령이지만 성질이 처분이라면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보아야 된다.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구체적으로 인정된 게 처분적 조례에 대한 거 인정했죠. 조례가 똑같은 말 나오죠.
아까는 행정행위라고 했는데 이제 집행행위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집행행위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거든요. 이 조례가 직접 권리 변동을 마무리했죠. 그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단순 후속 조치, 이거는 어때요? 그 전 단계 조례가 이미 권리의 직접적 변동을 초래해 종국적인 거거든요. 종국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제 단순한 그 뒤치다거리라고 할까? 단순한 후속행위, 이거는 그냥 사실행위에 불과하지 처분이 아니다라는 논거거든요. 학교 폐지 조례 공포의 교육감이한 분교장 폐쇄. 이건 학교가 폐교됐으니까 폐교되면 일단 침해는 종결된 거죠. 이건 단순 후속 조치죠. 분교장 그 폐쇄. 그 다음에 직원의 인사에도 학교가 없어지니까 이제 직원들 다른 데 학교로 전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애들도 급식학교 변경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본교로 이게 옮겨갔거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급식학교 변경 이런 건 다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공립초등학교 분교의 폐지는 지방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를 의결하고 교육감이 이를 공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완결되고 조례 공포 후에 교육감이 하는 분교장 폐쇄,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및 급식학교 변경 지정 등 일련의 행위는 분교의 폐지에 따른 단순 사후적인 사무처리에 불과할 뿐이지 얘는 권리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체는 각급 법원이지 대법원만 갖는다 이러면 틀려요. 대법원은 신급제 원리상 최종적 심사권이지 대법원만 갖는 건 아니다. 대상은 법규명령인데 명령규칙인데 이거 다 종류 봤죠. 규칙이라는 말인데 행정규칙이 아니라 그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국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이런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도 법규명령 종류 알면 되는 거죠. 행정규칙만 제외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구체적 규범통제 대상에 이제 이 전원합의체 소관이거든요. 명령규칙은 법규명령만 의미하는 거고 행정규칙은 제외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조례규칙이 포함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위헌위법 명령이라고 273 관련해서 미리 봤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입법 부작인데 일단 그 부작이라는 개념도 앞에서 다뤄본 바 있죠. 행정소속법 2조 1항 1호가 처분 등에 관한 거, 2호가 부작에 관한 거. 부작이란 행정청이 그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뭐예요? 법률상 의무거든요. 국어적 의미는 그냥 유유자적 뭐 이런 거 그냥 빈둥거리는 거, 이것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거, 이게 부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률 용어로는 그게 부작위가 아닙니다. 법률상 의무,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안 해야 이게 부작위가 되는 거예요. 법률 용어로는. 자, 그래서 일단 부작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충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진정,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입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한 거죠. 근데 진정, 부진정도 우리가 앞에서 다뤘죠. 진짜, 가짜. 진정은 진짜, 부진정은 가짜. 그러니까 진정 입법 부작위는 뭐예요? 입법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법률이나 법규명령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법률 자체가 없는데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얘는 그러니까 위헌 소원은 갈 수가 없어요. 권리구제 소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마 사건이죠. 근데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일단 법률 제정을 한 거예요. 그 법률이 있어요. 근데 완전하지 못하고 일부를 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진정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얘는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법률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거나 그게 기각됐을 때 불복해서 헌법소원 제기하는, 얘는 위헌소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수단이 권리구제 소원이냐 위헌 소원이냐, 얘가 헌바 사건이죠.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런 배경 갖고 이제 문장을 음미해 볼까요? 교과서 돌아오면
행정입법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게 행정입법을 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부작위 개념 3-472 거기에 있는데 그 상권 보면은 맨 위에 괄호 3번에 있죠. 행정청의 처분 의무의 존재. 법률상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1-282하고 연결되죠. 미국과 프랑스까지는 알 건 아닌데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권에게 행정입법 제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권력 분립의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비춰볼 때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권의 시행명령 제정 의무는 법적 의무다. 왜냐하면 국회가 만든 법률은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국회는 권한을 뭐라 그래? 입법권이라 그러죠. 근데 이 법률을 집행하는 건 누구예요? 행정부죠. 그래서 행정부는 집행권을 가져요. 근데 집행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가 국회가 열심히 만든 법률을 집행을 안 해버리면 어때요? 국회가 만든 법률은 완전 무력화되죠. 그래서 권력 분립상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행정은 어때요? 행정은 법률 우위, 법률 우위에 따라 법률을 갖다가 어때요?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했는데도 이걸 따르지 않는 건 법률 위반이죠. 그게 바로 법치행정.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별도의 새로운 논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따라서 이 경우 시행명령의 제정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행위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고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다만 집행명령이 없어도 법령이 시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권에게 집행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없다. 이 예외도 알아둬야 되는데 좀 이따 그 판례를 보면 더 이해가 쉽게 돼 있어요. 자, 항고소송은 부정이다. 왜냐면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이동 확인소송, 무효 등이니까 복수죠. 그래서 유무, 존부, 실효, 유효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 존부, 존재, 부존재 확인 소송, 실효 확인 소송 5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 확인 소송이 있는데 항고 소송 대상은 처분 등이에요. 따라서 거부나 부작위도 처분 등의 거부나 부작위일 때만 항고 소송 대상이 되지, 처분이 아닌 거에 거부나 부작위는 처분이 될 수가 항고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항고소송이라는 거 일단 분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항고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에 처분 등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지 처분이 아닌 행정입법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은 아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도 안동댐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각하한 바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처분복규가 예외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명령의 제정 거부나 부작위가 이해관계인의 구체 조건이니까 관계되는 경우 처분적 복귀 명령의 입법 부작위, 이거는 실질이 그 처분의 부작위니까 이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판례는 뭐 예외를 인정한 건 없지만 이론적으로. 자, 안동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거 행정입법 부작위, 이거 부적법 각하된 거죠. 똑같아요. 여기도 부작위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에 관한 분쟁이어야 되고, 추상적 법령에 관한 건 똑같아. 아까 자기에 대한 거든 부작위든. 그 다음 사법시험령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2차 시험 성적을 포함하는 종합성적의 세부 산출 방법, 기타 최종 합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더라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그런 규정을 제정할 자기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옛날에 사법시험도 그 행정자치부 장관 소관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총무처가 공무원 시험하고 국가고시 다 관장했거든요. 그러다가 총무처가 이제 내무부하고 합쳐지면서 행정자치부가 됐을 때 사법시험도 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사법시험을 주관하다가, 알다시피 지금은 어때? 이제 사법시험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행정고시 5급 공채 뭐 시험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시험하고 이제 7급급 공무원 시험이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고 있죠, 지금은. 근데 왜 그러냐 논거가 두 번째째 보면, 자기 의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어야 되는데, 점점점 다음에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법시험령은 그 시험의 성적을 산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법시험령은 이거는
대통령령이었거든요. 대통령령에 시험에 필요한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규정했기 때문에 굳이 불형을 추가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고 본 거예요. 자, 그 이하는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면 됐고, 헌법소원인데 헌법소원 인정하는 입장이라 했죠. 근데 이제 진정이냐 부진정이냐에 따라 권리구제 소원이냐 위헌 소원이냐 이게 달라지는데, 이건 요지까지 음매해야 돼. 논거까지 음매해야 돼. 이거는 아까 말로 설명했던 게 그죠. 상권 분립의 원칙, 법치행정 원칙. 이거 학설에서 아까 봤던 거 똑같은 얘기 나오죠.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 집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다. 왜냐하면 행정입법이나 처분의 개입 없이도 법률이 집행될 수 있거나 이러면 그 법규명령 제정 의무가 없죠. 그 법률 그대로 자체로 시행되는 거니까. 법률의 시행 여부나 시행 시기까지 행정권에 위임된 경우 이 두 가지 예외가 다 출제된 거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과 같이 치과 전문의 제도의 실시를 법률 및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고, 그 실시를 위하여 시행규칙의 개정 등이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하여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권력분립 위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 전문의를 표방하려면 전문의 시험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 전문의 시험을 실시를 안 하니까 전문의를 표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문의냐 아니냐는 이거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죠.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보면 뭐뭐 내과 이러면 내과 전문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간판 유심히 보면 어때요? 유심히 보면 진료 과목이라는 말을 쓰는 게 있어요. 진료 과목 뭐 피부과 뭐 안과 뭐 이런 거는 진료 과목이라고 쓴 거는 전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뭐 내과하고 진료 과목 이러면 그 진료 과목에 있는 건 절대 그 병원 가면 안 돼요. 그건 전문의가 아닌 돌팔이한테 하는 거랑 마찬가지. 의사도 자기 전문의 아닌 거는 돌팔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뭐 내과 그러면 내과 전문이구나. 거기에 뭐 정형외과, 피부과, 뭐 그 성형외과 이런 거 써붙인 거 그 믿고 갔다 의료사고들이 거기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었는지 알아요? 그 진료 과목을 깨알 같은 글씨로 써는 거 못 알아보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불형에서 글자 크기까지 그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를 갖다 피하고. 왜냐면 진료 과목이라는 게 너무 눈에 떠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그 안 가니까 그 소득이 줄죠. 그렇게 판례 상황까지. 그래가지고 그 시행 규칙이 처분이냐 아니냐 그런 거에 관한 것까지 등장하게 되고 했던 배경이거든요. 그럼 뭐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치과 전문이 실시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부진정 입법 부작이 된 건데, 법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불완전하게 규정해서 보충을 위하는 경우, 이때는 어쨌든 법규 자체가 있는 거니까 불완전한 법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게 헌법 위반이라는 적극적 헌법소원, 이게 이제 주석 제가 단 건데 위헌소원이라 그래요. 이걸 해야지. 입법 부작에서 그냥 헌법소원하면 권리구제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대상으로 될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군법무관 임용에 관한 법률을, 여기에 군법무관의 봉급과 보수, 이거는 법관 및 검사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대통령령 제정을 규정했는데 제정하지 않은 거, 이거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까지 인정되죠.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도 그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2006 다 보이죠? 그 국가배상 청구권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 학설은 공권 당사자 소송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법규명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통제할 수 있냐. 이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헌법 107조 2항이 명령규칙 처분이란 말이에요. 명령규칙 처분. 1항이 법률이에요. 1항이 법률. 그러니까 1항이 위헌법률 심판에 관한 규정이고 2항이 이제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 이게 이제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그 법규명령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된 경우 심사권을 갖냐 못 갖냐 이게 논란이 되는데, 소극설은 부정설이라 그랬죠. 적극 이러면 긍정이라는 의미예요. 한정적극 이런데, 한정적극은 제한적 긍정, 한정소극은 제한적 부정 이런 의미예요. 그 대법원 판례 보면 이제 제목에다가 소극, 적극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부정, 긍정. 자, 일단 부정설에 놓은 건데, 헌법은 명문으로 명령의 최종적 심사권을 봐라. 대법원이라고 했지 헌재가 아니지 않냐? 뭐라고 반박해요? 그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권을 갖는 거는, 이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하나만,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는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간 거는 그건 헌법소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일반 법원에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그 제기하는 경우, 이때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107조 위반이 아니다. 헌재가 심판을 하게 되더라도. 그 다음 두 번째 논거가,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보충성은 최우수단성이죠. 일반 법원에 의한 구제가 안 될 때 최우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게, 보충성 하면 최우수단성이 꽤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이게 아까 280에서 인용한 게 그거예요. 그래, 헌재가 뭐라고 반박해요? 다수설이? 종래 법원은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처분성 인정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두밀병규 폐기절에 딱 한 건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어떻게 그 일반 법원에 의한 구제가 보편적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냐. 이러니까 이 논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6번 이하 6, 7, 8, 9, 10 봐라. 이렇게 구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순간은 이제 이 적극설의 논거가 유지되기가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저렇게 일반 법원에서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을 저렇게 많이 점점 인정하는 추세가 되니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동시에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진다면 두 기관의 판단이 다른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거 논거를 드는데, 뭐라고 반박하냐? 이건 직접 또 반박은 아니고 이제 다른 논거인데, 대상적격에 관한 거죠. 명령도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이것도 정확히 음미해야 되는데,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불행사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항고소송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항고소송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고 돼 있어요. 거부에 한정하고 있죠. 거부냐 불행사냐, 이거 정확하게 7급 수험생은 정확하게 나눠서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 어쨌든 이렇게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권한 다툼을 하는 그 결과,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네들은 권력 다툼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국민의 권리구제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아이러니컬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권력 분립적으로 딱 나눠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 수사권도 어때요? 수사권은 경찰, 공수처, 그 다음에 기소권은 검찰, 이렇게 나눠 놓을 때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헌법재판소도 적극설, 그 법무사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이 인정한 일에 여러 가지 조례에 관한 거 다 인정하고 있죠. 자, 역사에 남을 판결인데, 법무사법 시행규칙,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은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것일 때, 다 똑같은 얘기죠. 아까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나오죠. 다만 이제 항고소송이 아니라 헌법소원 심판 대상, 요 결론만 다른 거지. 조례에 대한 것도 인정이 똑같아요. 조례 절차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직접성, 현재성, 이런 것들 다 헌법소원 요건들 엄청 많아요. 또 헌법은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암기해야 될 양이 아주 노절한 게 무지하게 많아요.
어쨌든 그런 거 헌법에서 더 음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조례에 대한 거 마찬가지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구속력 가지는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도 입법적인 일종으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대상적게 인정한 거고, 공무원 임용령과 이게 대통령령이거든요.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 법규명령이라는 거 출제됐다는 거 앞에서 봤는데, 하여튼 공무원 임용령은 다 대통령령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알아두면 돼요. 이것도 직접 기본권 침해하면 가능하다. 그 다음 당구장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임 입법 한계를 일탈한 거로 위헌이다. 행정부가 추잡한 변명까지 했어요. 아, 이거 뭐 그냥 그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한 거지 뭐 출입을 시키지 말라는 건 아니었다. 이게 애들 장난이죠? 아니, 그런 의사가 없는데 뭐하러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해요? 출입을 시키지 마라라는 의도가 당연히 담긴 거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공무원 되면 이런 추잡스러운 짓은 하지 마세요. 공무원이 당당하게 공무 수행을 해야지 저런 뭐 엉터리 행정을 해놓고 시정도 안 하고 저기 헌법 재판까지 가가지고 추잡스러운 변명까지 늘어놓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